자, 이 와중에도 우리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 먼저 차트 볼게요. 예, 지금 일봉입니다.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볼게요. 그러면 코스피 일봉 차트 보면은 직전의 고점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2694포인트였어요. 2694포인트. 지금 현재 2673포인트입니다. 자, 요걸 보면은 지금 흐름을 보면은 여기 요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에서 지금 21일 평소 딛고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야,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요걸 돌파하면은 다 지워볼게요. 다. 요거 돌파하면 2690포인트, 그러니까 즉 2700포인트입니다. 이 2700포인트는 2022년도 1차 급락하고 옆으로 몇 개월 동안 횡보했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2차 급락했었고 이 라인은 지금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얼마나 매물이 많이 있겠어요? 이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많죠? 당연히 매물이 많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겨운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로 좀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려오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종목하고 똑같아요, 해석은요. 그리고 그 전에 박스권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이 라인은 얼마 라인이냐면 옆으로 가시면 2,900과 3,000 라인이에요. 그 지금 어느 누구도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베스증권에서 보고서 지난주에 새로 나온 게 올해 2,300 저점이 2,340인가에서 고점 2,650을 올해 밴드로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밴드 즉 박스권을 레벨업해서 수정 보고서를 냈습니다. 얼마나 냈냐면 2,480에서 2,780인가 뭐 그렇게 냈습니다. 요 아래까지, 그러니까 요 안에 범위에까지 내놓고 이 위로 올라가기는 여전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남들은 다 신고가 나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다 진짜 굉장히 우리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시장의 투자 마인드의 패배주의, 뭐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현실적으로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투자 심리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못 간다 치더라도 올해 제가 생각하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똑같이 요 안에 있을 것이다. 올해 목표치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 왜? 지수가 여기에 있으면은 종목들은 저 밑에 있는 것들은 자기 자리를 찾는 종목이 많이 발생을 될 거고, 실제로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거나 이익 성장을 담보하고 있거나 하는 성장주들은 자기 갈 길을 다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 환경이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든지 뭐 아래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막 헤매고 있다든지 이럴 때 어려운 거지,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종목 장세가 벌어지는 장세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좋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지수가 막 치고 올라가서 3천까지 막 가요. 근데 삼성전자, 은행, 자동차, 뭐 보험주 이런 게 막 뜬다. 그러면 얘만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지금 세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는 뭐냐면 얘가 못 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얘입니다. 얘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예요. 정말 올해 내내 삼성전자를 이 표를 그리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돌파했지만 다시 내려와서 여기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가 다시 이 위로 8만 원을 넘겨줘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2,800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에 지금 8만 원 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8만 원을 넘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요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거잖아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항상 다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시기에 미국이 막 빠지고 뭐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고 이러면은 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 이상한 폭락하고 이런 일이
과정 속에서 지금과 같은 과정이 아주 시장이 좋지 안 세지 않아도 돼요.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실기한 게 있었잖아요. 실기. 시간을, 즉 HBM을 빨리 쫓아가지 못하고 전부 다 AI향 반도체로 가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파운드리를 맞춰 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뭐 신고가나고 막 계속 뜨고 있는데 이거 지난주 설명드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거 돌파의 모습.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올라간 보면 AMD가 많이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해주 차트가 어딨죠? 해주 차트, 해주 차트. 네. 얘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직전 고점 다 돌파했고요. 그리고 지금 98달러가 있는 게 지금 95달러인데 이거 돌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신고가에 지금 가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델 컴퓨터 이런 것도 막 3, 7% 오르고 막 그래요. 확산이 되고요. 브로드컴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물론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이미 다 뭐랄까 저세상 주식이 돼버렸고 이제 떠나가 버렸고 우리 다 아는 거고. 근데 그 후발에 있는 AMD라든지 예? 또는 뭐 퀄컴이라든지 지금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세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확산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자, 지금 AI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은 미국의 패권이 다 잡고 있고, 미국의 패권을 잡고 있고, 미국을 주도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들은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의 그 주식을 사야 된다. 우리가 왜 주도주하고 후발주 있으면 주도주 사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나마 쫓아가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하나 쫓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 다른 것에 비교해서 완전히 막 그렇게 급등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시장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있었으면 훨씬 더 얘도 폭등하고 막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확장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스마트폰에 AI를 탑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델 컴퓨터가 그렇게 급등했던 것은 서버 단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이제 H100, H200이 들어가는 서버 그리고 AI가 탑재된 PC의 수요가 늘면서 자신들의 향후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산에서 어떻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 1위인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삼성전자는 뒤처질 거냐라고 봤을 때 이건 시기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타이밍에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같은 대열에 가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준비할 시간이 벌써 왔잖아요. 몇 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그걸 해내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쫓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수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지금 분위기는 그 정도의 분위기는 좀 만들어진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걱정이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맨날 우리 얘기하면 뭐 정치권의 걱정, 남북 간의 대치의 지정 리스크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주식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타이밍에 돈의 흐름이 어디로 들어가고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가니까 엄청나게 갔고 그리고 TSMC를 필두로 한 대만이 손잡고 가면서 엄청나게 갔어요. 자, 미국의 손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우리 시장이 그들이 갈 때 같이 연동하면서 갔으면 그들이 조정 보일 때 같이 조정 보이고 그랬을 텐데 그들이 워낙 가파르게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 나올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그들이 삐걱거리면
우리가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즉 타이밍의 문제가 좀 있다. 근데 그 타이밍의 문제에서 그들이 피격거림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우리 시장은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다른 거 다 빼고 삼성전자만이라도 여기서 자기 자리를 조금 찾아가면 그러면 시장은 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시장에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뭐 그런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황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다른 부분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는 그러면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좀 이런 흐름이,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우리는 양호하고 미국이나 대만, 일본은 막 그냥 열광적인 시장이 언제까지 좀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이 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스 사태가 나기 전에 연준의 대차 대표는 1조 원도 안 됐었습니다. 1조 달러도 안 됐었어요. 근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3조 달러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또 줄여갖고 2조 달러대로 대차 대표에 갖고 있다가 팬데믹을 맞으면서 7조 달러를 풀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태예요.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도 풍부하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유동성이 회수되거나 그 유동성이 붕괴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야말로 그게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동성이 미국 행정부의 막대한 부채, 연준의 대체대표의 완전 그 막대한 채권 보유고, 이것으로 인한 문제. 왜냐하면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자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꼭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해지하느냐라고 하면서 금으로 해지해야 된다. 정통적인 국가나 전통적인 중앙은행은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금이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현물 ETF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수급적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그걸 해지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코인 예탈론자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됐던 나중에 디플레이션이 됐던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지는 코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코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의 논리를 펴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맞다 틀리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즉 지금 쌓아간 유동성의 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게 언제쯤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월의 첫째 주인데 최소한 멀리까지 보는 우리가 시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최소한 1분기 내는 없을 것이다. 또는 상반기에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 좀 어렵지 않겠냐. 만약에 있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에 가야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는 시장은 항상 호재이든 악재이든 미래에 발생할 걸 바라보면서 이 타이밍상으로 전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긴축의 조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시장에는 유동성 부분에서 호재성 재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맨 처음에 3월에 한다 그러다 금리 인하, 5월에나 6월에 한번 한다 그러다가 뒤로 늦춰졌잖아요.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했기 때문에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막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그런 큰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에 어떤 당이든 간에 어느 한쪽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한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쯤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위기가 발생을 할 때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테일 리스크, 그것도 뚱뚱한 폐테일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위기가 확 발생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그동안에 많이 그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저거 위험해 하는 곳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전혀 새로운 데서 발생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무너지는 거는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금리가 5%예요. 우리나라는 3.5%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버텨내지 못해요. 작년에는 채권 시장에서 채권 트레이더는 다 박살났습니다. 버텨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게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다음 분기에 괜찮겠지, 하반기에 괜찮겠지 하고 있는데 이 고금리를 1년 내내 유지한다. 벌써 작년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점차로 무너지고 중국의 부동산 업체도 무너지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무너지고 우리나라 PF라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이 되면서 누적되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 돼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